어두운 골목, 빗소리가 아스팔트를 두드리던 그날 밤이었어요.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한 남자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둘 발걸음을 돌렸죠. 하지만 7살 소미가 엄마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어요. 엄마, 아저씨가 너무 불쌍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빗독촉에 시달리며 손목 통증조차 참아온 가난한 싱글맘 강지우는 자신을 위해 아껴두었던 마지막 돈을 쥐고 약국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은평구 불광동, 벽마다 습기가 배어 곰팡이 냄새가 가시지 않는 낡은 빌라 302호. 강지우의 하루는 늘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편의점 새벽 알바를 마치고 돌아와 소미의 도시락을 챙기고, 오전에는 동네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고, 오후에는 배달 앱 콜을 받으며 오토바이를 몰았죠. 3가지 일을 동시에 붙들고 있어야 겨우 월세와 공과금, 소미 어린이집 비용을 맞출 수 있었거든요. 숨 돌릴 틈도 없는 하루가 매일 반복됐지만 그래도 지우는 소미 앞에서만큼은 웃으려 했어요. 오른쪽 손목은 오래전부터 욱신거렸어요. 정형외과 의사가 손목 건초염이라고 했는데 수술까지는 아니어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진료비며 약값이며 그 돈을 모을 여유가 도무지 없었죠. 배달을 뛰다 보면 핸들을 잡은 오른손이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저려왔고,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고 나면 손목 안쪽에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파스를 붙이고 약국에서 제일 싼 소염제를 사 먹는 것이 지우의 유일한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날도 소미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세탁소로 출근하던 지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지우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받자마자 귀에 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거든요. 야, 강지우. 이번 달 이자도 안 들어왔던데?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전 남편 배상철의 사채업자 친구 노기철이었어요. 배상철이 지우 몰래 사채를 끌었으면서 연대보증일란에 지우의 이름을 올려놓은 건 이혼하던 날 알았죠. 법원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길에 노기철의 부하가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3천만 원. 그게 배상철이 지우에게 남기고 간 이별 선물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면 배달 정산이 들어오거든요. 기다려? 내가 자선단체야? 다음 주까지 이자 못 넣으면 그냥 원금 다 청구할 거야. 알아서 해. 전화가 뚝 끊겼어요. 지우는 잠시 빌라 계단 난간을 왼손으로 짚었어요. 오른 손목이 또 욱신거렸거든요. 치료비를 모으기 위해 석 달째 아껴 통장에 모아둔 돈이 47만 원이었어요. 이자를 내고 나면 그마저도 바닥이 나는 거였죠.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고 지우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걸음을 멈추면 쓰러질 것 같은 날들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어린이집에서 소미를 데리고 돌아오는 골목은 유난히 어두웠어요.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다 꺼진 채 방치된 골목 끝 쓰레기통 사이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죠. 처음엔 취객인 줄 알았어요. 지나가던 아주머니 2명이 힐끗 보더니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했고, 퇴근길 직장인도 이어폰을 꽂은 채 방향을 틀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니 달랐어요. 남자의 검은 셔츠가 옆구리 쪽에서 흥건하게 젖어 있었어요. 비었죠. 얼굴은 광대뼈 아래까지 멍이 들어 있었고 굵은 손목에는 찰과상이 선명했어요. 나이는 30대 중반쯤 될까요? 험악한 인상이었지만 눈을 감은 채 얕은 숨을 몰아쉬는 그 모습은 그저 위태로운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손목 때문에 그냥 지나쳐야 한다고,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어요. 그때 소미가 지우의 손을 꽉 쥐었죠. 엄마, 아저씨가 너무 불쌍해.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아?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걱정이 가득했어요.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는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를 먼저 했죠. 그리고 남자의 상태를 살피면서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옆구리에 상처를 눌렀어요. 출혈이 꽤 됐어요. 119가 오기까지 이 상태론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소미야, 엄마 잠깐만 기다려. 지우는 통장 잔액을 떠올렸어요. 47만 원. 손목 치료비. 하지만 지금 이 남자가 그 돈보다 더 급해 보였죠. 소미의 손을 잡고 골목 입구 약국으로 달려갔어요. 지혈용 거즈, 소독약, 테이프,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링거 포도당 음료. 계산대에서 거슬러 받은 돈은 37만 원이었습니다. 손목 치료비 통장에서 10만 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남자에게 돌아와 상처를 소독하고 거즈로 눌러 감쌌어요. 5분쯤 지났을까 남자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죠. 의식이 돌아오는 듯 했거든요. 희미하게 눈을 뜬 남자와 지우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남자는 말을 하려다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고 그 순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 입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119 대원들이 남자를 들것에 실을 때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대원 한 명이 집어들었고 그 안에 든 명함 한 장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지우는 그 순간을 눈여겨보지 못했어요. 소미의 손을 꼭 잡고 구급차가 멀어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을 뿐이었거든요. 엄마, 아저씨 이제 괜찮겠지? 응. 소미가 도와주라고 해서 우리가 도운 거잖아. 잘한 거야. 소미가 환하게 웃었어요. 지우도 미소를 지었지만 집에 돌아와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그 미소는 조용히 사라졌죠. 37만 원. 이자를 내면 남는 게 없었어요. 욱신거리는 손목을 왼손으로 감싸주며 지우는 부엌에 서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환했지만 302호의 불빛은 유난히 작고 희미했어요. 지우는 그 불빛 아래서 오늘 하루를 조용히 접어넣었어요. 내일도 새벽 5시는 어김없이 찾아올 테니까요. 사흘이 지났어요. 지우는 그날 밤 일을 거의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자, 걱정, 배달 콜수, 소미 어린이집 행사 준비. 그 틈새에 골목의 낯선 남자를 생각할 여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화요일 오후 세탁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지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빌라 입구 계단 앞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죠. 검은 정장 바지에 흰 셔츠,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그런데 얼굴을 보는 순간 지우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 험악한 광대뼈, 그리고 왼쪽 관자놀이에 남은 멍 자국. 골목의 그 남자였거든요. 강지우 씨 맞죠?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지우가 멍하니 서 있자 남자가 먼저 고개를 숙였죠. 최건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을 보니 빌라 골목 초입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운전석 창문 너머로 선글라스를 쓴 덩치 큰 남자가 눈에 들어왔고 지우는 괜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았는지, 어떻게 이 집까지 찾아왔는지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아, 괜찮아요. 119 불렀던 거라 그냥 많이 다치셨던 것 같아서요. 병원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소독약이랑 거즈 직접 사오셨다고. 지우는 손을 저었어요. 별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까지 찾아오신 건가 싶었죠. 최건은 작은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과일이랑 건강식품 몇 가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작은 거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쓰신 돈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됐어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지우가 쇼핑백을 받으려 손을 내밀다가 손목이 또 욱신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손목을 잡는 순간 최건의 시선이 그리로 향했죠. 지우는 얼른 팔을 내렸어요. 최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이 잠깐 멈춰 있었다는 걸 지우는 느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빌라 골목 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배상철이 모습을 드러냈죠. 오른손에 캔맥주를 들고 눈이 약간 풀려 있었어요. 지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배상철은 지우와 최건을 번갈아 보더니 씩 웃었어요. 불쾌한 웃음이었죠. 야, 강지우. 이 남자 누구야? 남자 사귀어? 이런 동네 사는 것들이 무슨 남자가 찾아와. 지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 말을 섞으면 더 길어지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배상철이 성큼 다가왔죠. 이번 달 이자 얘기하러 왔어. 노기철 형이 이번엔 진짜 기다려줄 생각 없대. 너 이거 못 내면 나도 모르는 거야, 알아? 배상철의 시선이 지우의 손에 든 쇼핑백에 꽂혔어요. 눈빛이 달라졌죠. 저거 뭐야? 남자한테 선물 받아? 남자 새로 만나면서 이자 돈이 없다고? 손이 뻗어왔어요. 쇼핑백을 낚아채려는 거였죠. 지우가 뒤로 물러섰어요. 배상철의 눈빛이 험악해지는 순간 최건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요. 배상철이 멈칫했어요. 저 남자친구입니다. 낮고 분명한 목소리였죠. 배상철이 최건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깔끔한 정장, 단단한 체구.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는지 잠시 머뭇거렸지만 술기운이 판단을 흐렸거든요. 남자친구? 야, 이 여자 빚쟁이야. 3천이나 되는 빚. 그거 알고 사귀는 거야? 최건은 배상철의 말을 끊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바라봤죠. 그 시선 앞에서 배상철의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내가 원래 보증인이라 이자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그 보증 본인이 세운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강지우 씨 이름 본인이 서류에 넣은 거냐고요. 배상철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말문이 막힌 거였죠. 그는 잠시 최건을 노려보다가 결국 한 발짝 물러섰어요. 하지만 돌아서면서 지우에게 낮게 내뱉었습니다. 두고 봐. 이번 달 안으로 안 넣으면 진짜야.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지우는 숨을 내쉬었어요. 최건은 아무 말 없이 배상철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죠. 그 눈빛 속에는 분노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차갑고 조용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복잡했어요.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낱낱이 드러난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낯선 사람 앞에서 전 남편에게 쩔쩔매는 꼴을 보였다는 것이 죄 없이 죄 지은 사람처럼 가슴을 눌러왔죠. 저 남자친구라고 하신 건 상황이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짧은 사과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우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어린이집 차가 골목 앞에 섰고 소미가 달려나왔어요. 엄마. 소미는 엄마에게 달려오다가 최건을 보고 발을 멈췄죠. 낯선 아저씨. 하지만 무서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빤히 바라봤거든요. 최건도 소미를 바라봤어요.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의 얼굴 어딘가가 아주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며 오늘 하루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걸 새삼 실감했어요. 최건이 다녀간 다음 날부터 지우의 일상에 이상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세탁소 사장 박순자 씨가 지우를 부른 건 목요일 오전이었죠. 평소엔 말없이 일을 나눠주던 사장이 그날은 계산대 의자에 앉아 괜히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꺼내기 어려운 말을 고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지우야, 있잖아. 나 할 말이 있어서. 네, 사장님. 너 여기 일한 지 얼마 됐지? 거의 2년 됐나? 네, 내년 봄이면 2년이에요. 그렇구나. 박 사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입을 열었죠. 너한테 연락 온 사람이 있었어. 어제 전화로. 누구요? 이름은 말 안 했는데 지우 너 여기서 일하냐고 물어보더라고. 뭐 좀 전해달라고. 지우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노기철 쪽 사람들이었을 거였어요. 직장까지 알아낸 거였죠. 얼마나 촘촘하게 지우의 하루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건지 생각할수록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돈 제때 안 들어오면 고용주한테도 얘기할 수 있다고. 지우, 너 혹시 무슨 일 있어? 지우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사장이 이 상황을 불편해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걱정인지 아니면 그만두라는 건지 경계를 가늠하기 어려웠죠. 제가 전 남편 연대보증 문제가 좀 있어서요. 오래된 일인데 해결 중이에요. 그래. 나야 내 사정 잘 모르는데. 여기까지 연락이 오면 나도 좀 곤란하지 않겠어? 결국 그런 말이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죠. 죄송해요, 사장님. 빠르게 정리할게요. 세탁소를 나오면서 지우는 거리 중간에서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손목이 욱신거렸고 눈 뒤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지우는 웬만해선 울지 않는 사람이 됐거든요. 이혼한 날도, 노기철의 부하를 법원 앞에서 마주쳤던 날도 지우는 울지 않고 그냥 걸었어요. 걸으면서 다음 할 일을 생각했고 그게 지우가 살아온 방식이었죠. 집에 돌아와 소미의 저녁을 차리면서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어요. 노기철이 직장에까지 손을 뻗은 건 그냥 협박이 아니었거든요. 이번 달 이자를 못 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신호였죠. 그 밤 지우가 설거지를 마치고 소미의 방을 들여다보니 아이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리고 낯선 아저씨, 셋이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었죠. 아저씨 옆에는 하트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소미야, 이게 누구야? 엄마, 나 그리고 그 아저씨. 어제 온 아저씨 눈이 무섭게 생겼는데 나한테 웃어줬거든. 근데 엄마는 그 아저씨 좋아해? 지우는 대답을 못했어요. 좋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몰랐으니까요. 모르겠어. 그냥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좋던데. 무서운 얼굴인데 나쁜 사람 같지 않아. 소미는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이번엔 아저씨 손에 아이스크림을 그려넣고 있었죠. 지우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방에서 나왔어요. 소미는 언제나 이랬어요. 복잡한 걸 단순하게 봤고 무서운 걸 그냥 불쌍하다고 했죠. 그 눈이 부러울 때도 있었고 가끔은 그 눈이 틀리지 않다는 걸 지우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배상철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동네에서 아름아름하는 건달 3명을 데리고 왔어요. 낮 시간 지우가 집에 혼자 있을 때를 노린 거였거든요. 골목 입구부터 발소리가 여러 개였고 지우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지우는 배달 앱 콜을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배상철이 어깨로 밀고 들어왔죠. 뒤따라 들어온 남자들이 좁은 현관에 가득 찼어요. 야, 노기철 형한테 연락 왔어. 이번 달 이자 말고 원금까지 다 내놓으래. 3천만 원을 지금 어디서 내요?
그건 내 사정이고 못 내면 대신 일해서 갚으면 되잖아. 마침 형이 아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한 달에 꽤 벌거든. 유흥업소를 말하는 거였어요. 지우의 손이 부엌 조리대를 잡았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죠. 그리고 솜이 걔는 일단 위탁가정 보내든가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엄마가 저렇게 살면 애도 힘들잖아. 그 말이 지우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무릎이 흔들렸죠. 지우는 핸드폰을 집으려 했지만 건달 하나가 먼저 낚아챘어요. 도망칠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좁은 방 안에서 지우는 처음으로 정말 무서웠어요. 배상철의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건달들은 느긋하게 소파에 앉거나 벽에 기댄 채 지우를 내려다봤죠. 도망칠 공간도 없었고 소리를 질러봐야 얇은 벽 너머의 이웃들이 이 상황에 선뜻 나서줄 리 없었어요. 불광동 빌라 골목은 낮에도 조용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에 바빠 남의 일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었거든요. 지우는 조리대 모서리를 잡은 채 버텼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주저앉을 수가 없었죠. 지금 무너지면 진짜로 끝날 것 같은 느낌. 그 한 가지가 지우를 서 있게 했습니다. 야,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지금 조건 제시하는 거야. 착하게 말할 때 들어. 배상철이 지우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의 눈엔 두려움이 없었죠.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지우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였거든요. 솜이 어린이집 몇 시에 끝나더라. 오늘 데리러 가야 할 텐데. 그 말이 지우의 숨통을 끊었어요. 핸드폰도 없이 이 좁은 방에 갇힌 채 소미의 하원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지우의 눈이 흔들렸죠. 손목 통증이 다시 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3년 동안 버텨온 것들이 이 순간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세탁소에서 눈치를 봐가며 일하고 새벽에 편의점을 뛰고 배달을 돌리며 모은 돈도 그 모든 게 결국 이 자리에서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울면 안 된다고.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지만 눈 뒤가 뜨거워지는 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봐. 3천만 원. 넌 평생 갚을 수 없어. 일 잠깐 하면서 갚으면 소미도 데려갈 수 있는 거야. 뭐가 문제야?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깨물었죠. 이 상황이 진짜라는 게 꿈이 아니라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창밖에서 낯선 소리가 났어요. 처음엔 한 대, 그 다음엔 2대, 3대. 엔진 소리였죠. 저중음의 묵직한 진동이 빌라 유리창을 미세하게 흔들었어요. 건달 하나가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굳어버렸거든요. 야, 저거 뭐야? 또 다른 건달도 창가로 왔어요. 입이 벌어졌죠. 저 차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야? 골목 초입부터 빌라 앞 공터까지 검은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10대, 20대, 30대. 숫자를 세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였죠. 차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하나둘 내렸어요. 조용하고 질서 정연하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배상철의 얼굴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빌라 현관문 너머로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문이 두드려졌어요. 가볍지만 분명한 노크였거든요. 건달 하나가 문을 열었어요. 그 앞에 최건이 서 있었죠. 정장 재킷 안쪽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의 뒤로 계단 위아래로 남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최건은 방 안을 한번 훑었어요. 배상철, 건달들, 그리고 조리대를 붙잡고 서 있는 지우.
그의 눈이 지우의 손목 위에서 잠깐 멈췄죠. 나가세요. 세 글자였어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건달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배상철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최건이. 당신 최건이야? 건달 하나가 목소리를 떨면서 말했어요. 최건은 대답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대답이었거든요. 배상철이 한 발 물러섰어요. 그리고 또 한 발.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야, 나 그냥 이자 받으러 온 거야. 이 여자가 내 채무자라고. 합법적인 거야, 합법. 합법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면 알죠. 지금 연대보증인 서류부터 시작해서 최건 옆으로 남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안경을 쓴 30대 초반, 서류를 든 채 조용히 서 있었죠. 최건의 오랜 지인으로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변호사 이수혁이었어요. 배상철 씨, 지우 씨 보증 관련 서류에 동의 없이 서명이 들어간 부분 검토 다 됐거든요. 배상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감금 및 협박죄 성립 여부도 바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건달들이 하나둘 일어섰어요.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다는 걸 직감한 거였죠. 배상철은 최건을 노려봤지만 그 눈빛은 이미 빈 것이었어요. 공포가 가득 찬 눈이었거든요. 명성파, 최건, 전국구 부두모. 배상철의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왔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상대를 건드렸는지를 뒤늦게 깨달은 사람처럼 그의 다리가 눈에 띄게 떨렸죠. 건달들이 먼저 계단을 내려갔어요. 배상철도 비틀거리듯 문을 향해 걸어갔죠. 지나치면서 지우를 한번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죠. 지우는 조리대에서 손을 놓았어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천천히 주저앉으려는 순간 옆에서 손이 지우의 팔을 잡았어요. 최건이었죠. 괜찮으세요? 지우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어요. 떨리던 손이 조금씩 가라앉았죠.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소미의 목소리였거든요. 어린이집 셔틀에서 내린 소미가 골목을 가득 채운 검은 세단들을 보고 눈이 동그래져서 달려오는 소리였죠. 지우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겨우 눈물을 삼켰습니다. 최건은 그날 저녁 자리를 바로 뜨지 않았어요. 소미가 올라오면서 상황은 자연스럽게 달라졌죠. 아이는 골목 가득 서 있던 검은 차들을 보고 눈을 빛냈고 계단에서 최건을 발견하자마자 주저없이 달려들었거든요. 아저씨 또 왔어. 최건은 몸을 살짝 낮춰 소미와 시선을 맞췄어요. 그 큰 몸이 조그만 아이 앞에서 조심스러워지는 게 느껴졌죠. 응, 또 왔네. 저번에 웃어줬잖아. 나 기억해? 기억하죠. 소미가 환하게 웃었어요. 지우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아까까지 숨이 막히던 공간이 아이의 웃음 하나로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이수혁 변호사님이 지우에게 서류 몇 장을 건넸어요. 설명은 간결하고 정확했죠. 배상철 씨가 강지우 씨 명의로 서명한 연대보증 서류, 필적 감정 결과가 이미 나왔어요. 동의 없는 대리 서명이 확인됐고 이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노기철이 이 서류로 채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지우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죠. 이런 말을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빚이 없는 거예요. 원천 무효입니다. 오늘 밤 안으로 노기철에게 내용 증명 발송하고 내일 배상철 씨 고발장 접수할 겁니다. 지우는 한동안 서류를 들고 서 있었어요. 3년이었죠.
이혼도 모자라 3년을 이 빚 하나에 짓눌려 살았던 거예요. 세탁소에서 박 사장에게 눈치를 봐야 했던 것도 치료비를 모으고 또 모으다 결국 남에게 써버린 것도 소미한테 맛있는 거 사주지 못해 미안했던 밤들도 그 모든 시간이 서류 한 장 앞에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작게 갈라졌어요. 이수혁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피했죠. 거실에는 최건이 소미 옆에 앉아 아이가 그린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소미가 아까 그린 그림,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최건은 아무 말 없이 그 그림을 오래 봤죠. 아저씨 직업이 뭐예요? 소미가 물었어요. 최건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사람들 지켜주는 일. 경찰이에요? 비슷한 거야. 소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크레파스를 다시 잡았어요. 지우는 주방에서 차를 끓이며 그 대화를 들었죠. 최건이 어떤 사람인지 지우는 알고 있었어요. 이수혁 변호사가 따라온 것도 수십 대의 차가 골목을 채운 것도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차를 가져와 탁자에 내려놓을 때 최건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배상철, 혼자 처리하려 한 게 아니에요. 노기철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최건이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노기철이 사채 사업을 하는 건 표면이에요. 그 뒤에 자금줄이 있어요. 지금은 그 사람 이름까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확인이 필요해서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황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최건이 자리를 뜨기 전 소파에서 그림을 그리던 소미가 불쑥 일어섰어요. 아저씨, 다음에 올 때 아이스크림 사와요. 최건이 잠깐 소미를 바라보더니 짧게 대답했어요. 알겠어. 문이 닫히고 나서 소미가 지우에게 왔죠. 엄마, 아저씨 좋은 사람 맞지? 지우는 소미의 머리를 쓸어넘겼어요. 응, 좋은 사람이야.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손목에 파스를 붙이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아직 끝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302호의 밤은 조금 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이수혁 변호사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용 증명이 노기철에게 발송됐고 경찰 고발장 접수도 완료됐다는 내용이었죠. 지우는 문자를 3번 읽었어요. 그런데 오전 10시 세탁소 박순자 사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어제 또 전화가 왔어. 근데 이번엔 다른 사람이었어. 목소리가 좀 달랐어. 어떻게 달랐어요? 말투가 점잖은데 더 무서웠어. 그냥 강지우한테 전해달라. 선택을 잘해야 할 거다라고만 하더라고. 지우야, 나 솔직히 말할게. 나 이 상황 계속 감당하기가 힘들어. 지우는 통화를 마치고 이수혁 변호사님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은 그 정보를 듣더니 잠시 침묵했죠. 그 목소리 인상, 점잖고 차분하면서 압박한다. 노기철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최건 씨가 말씀하신 자금줄 쪽이에요.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배상철 씨, 원래 어디서 일했는지 아세요? 지우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배상철은 이혼 전에 건설 쪽 하청업체에 다녔죠. 작은 회사였는데 사장 이름이 기억났어요. 한창수. 언젠가 배상철이 술 먹고 와서 그 사장 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창수라는 사람인데요.
이수혁 변호사님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한창수 건설 대표요? 작은 회사였는데 크게 되기라도 했나요? 지금은 작지 않아요. 강지우 씨, 이거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최건 씨가 직접 연락드릴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우는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배상철과 한창수, 노기철, 이 셋이 연결된다면 3천만 원짜리 빚이 단순한 전 남편의 욕심이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뭔가 더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느낌이 서늘하게 피부를 스쳤죠. 오후에 최건이 왔어요. 이번엔 차를 빌라 앞에 세우지 않았죠.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이수혁 변호사도 함께였고 지우가 모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거든요. 50대 초반의 남자, 흰 머리가 섞인 단정한 인상. 최건이 소개했어요. 이분은 재무 쪽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에요. 전직 금융감독원 출신이시고 지금은 저희 쪽 자문을 맡고 계십니다. 그 사람 윤혜석 씨가 서류 한 묶음을 탁자 위에 올렸어요. 한창수 건설 자금 흐름 추적했어요. 노기철이 운영하는 사채 자금 일부가 한창수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유입됐고 그 과정에서 차명 계좌가 여러 개 나왔거든요. 그게 저랑 무슨 관계예요? 배상철 씨가 한창수 밑에서 일하면서 지우 씨 명의를 이용해 차명 계좌 하나에 대한 연대보증 서류를 위조했어요. 3천만 원 빚이 시작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차명 계좌를 지우 씨 명의로 묶어두기 위한 구조였죠. 지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어요. 그러면 제가 차명 계좌 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만약 이 구조가 문제가 되면 지우 씨가 공범처럼 엮일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지우의 입술이 굳었어요. 배상철이 이혼하면서 자신에게 단순히 빚을 떠넘긴 게 아니었어요. 더 큰 불법 자금 구조의 방패막이로 지우를 심어놓은 거였죠. 3년 동안 이자를 갚으며 버텨온 그 시간이 사실은 누군가의 불법을 지우의 이름으로 덮어온 시간이었다는 것. 지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서류 무력화할 수 있어요? 윤혜석 씨가 최건을 바라봤어요. 최건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문제는 한창수가 이 움직임을 눈치채면 자금을 빼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금융감독원 정식 조사가 시작돼야 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잘하면 닷새요. 지우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줘요. 최건이 지우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지우가 먼저 싸우겠다고 한순간이었거든요. 최건의 눈빛에 뭔가 흔들리는 것이 있었지만 이내 단단해졌습니다. 있어요. 배상철에게 연락이 오면 그냥 받으세요. 내용을 녹음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 싸움은 지우의 싸움이기도 했죠. 카페를 나오는 길에 지우는 손목을 한번 쥐어봤어요. 욱신거렸지만 괜찮았어요. 이 정도 아픔은 이제 두렵지 않았거든요. 닷새가 흘렀어요. 그 사이 지우의 핸드폰에는 배상철의 전화가 2번 왔죠. 지우는 2번 다 받았어요.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고 배상철이 한창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순간 녹음을 켰거든요. 배상철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지우가 예전처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 뒤에 무엇이 쌓이고 있는지 배상철은 전혀 알지 못했죠. 닷새째 되던 날 오전 이수혁 변호사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짧은 2글자였습니다. 됐어요. 같은 날 오후 금융감독원의 정식 조사팀이 한창수 건설 본사에 들이닥쳤어요. 노기철의 사무실 2곳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받았죠.
이 소식은 경제뉴스 속보로 흘러나왔고 지우는 세탁소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그 기사를 읽었거든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했죠. 예상한 일이었는데도 막상 기사를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분노도 통쾌함도 아닌 그냥 길고 긴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배상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달랐죠. 목소리가 높고 날카로웠거든요. 야, 강지우. 너 뭔 짓을 한 거야? 한 사장이 잡혀갔어? 노기철 형도 조사받고 있다고. 너 이거 신고한 거야? 지우는 전화를 받으면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최건이 그 자식이랑 엮인 거잖아. 야, 내가 너를 가만히. 배상철 씨, 지금 이 통화 녹음되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죠. 지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저녁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거든요. 예쁘다고 생각한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그 밤 최건이 지우에게 전화로 말해줬어요. 한창수와 노기철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죠. 한창수는 지방 재개발 사업에 개입하면서 노기철의 사채 자금을 우회 투자 형태로 끌어들였고 그 과정에서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명의를 이용했거든요. 배상철은 그 구조에서 말단 실행자였고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구조의 끝에 꽂힌 이름이었어요. 그 차명 계좌 강지우 씨 이름이 빠져나왔어요.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건이 말했을 때 지우는 그 말의 무게를 천천히 받아들였어요. 3년이었죠. 3년 동안 자신이 짊어지고 살았던 것들이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이 기쁨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최건은 지우가 우는 걸 말리거나 위로하지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냥 거기 있었죠. 아무 말도 없는데 끊지 않는 그 침묵이 말보다 나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늦게 한 가지 예상치 못했던 일이 터졌어요. 노기철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그 안에 배상철이 처음부터 지우를 의도적으로 구조에 끌어들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단순한 연대보증 사기가 아니라 배상철이 한창수 측으로부터 금전 대가를 받고 지우의 명의를 팔아넘긴 거였어요. 이혼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거든요. 이수혁 변호사님이 그 진술서 내용을 요약해 지우에게 문자로 보냈어요. 지우는 그 문자를 소미가 잠든 뒤 혼자 읽었죠. 소파에 앉아 한 줄 한 줄. 배상철이 자신을 팔았다는 것. 이혼 전부터. 지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은 이미 다 흘린 뒤였거든요. 남은 건 차가운 명료함이었습니다. 이제 배상철에 대한 마지막 처리만 남아 있었어요. 배상철이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이튿날 오전이었어요. 사문서 위조, 명예도용, 협박, 감금 미수. 이수혁 변호사님이 준비한 고발 내용은 빈틈이 없었죠. 노기철의 진술서까지 더해지자 배상철은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거든요. 경찰서에서 나온 뒤 그는 선처를 호소하며 지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받지 않았죠. 그 대신 이수혁 변호사님에게 연락했어요. 고소 취하는 없어요. 짧고 분명했죠. 변호사님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 배상철은 구속됐어요. 한창수는 이미 구속 상태였고 노기철은 자수로 인해 불구속 기소 처리가 됐지만 사업체 전부를 압류당했죠. 세 사람 모두 지우의 인생에 손을 댄 사람들이었고 세 사람 모두 법의 자리에 서게 됐어요. 판결은 이후의 일이었지만 지우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자신과 소미의 일상에 들어올 수 없게 됐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오전, 지우는 소미를 데리고 오랜만에 동네 시장을 걸었어요. 소미가 좋아하는 떡볶이 집에 들러 떡볶이를 사 먹고 지우는 손목 치료를 위해 정형외과 예약을 잡았죠. 이수혁 변호사님이 연결해준 서울 시내 정형외과였는데 최건이 비용을 처리하겠다고 했거든요. 지우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최건 씨 말로는 그날 밤 강지우 씨가 쓴 약국 비용이 자기 목숨값이래요. 그것보다야 싸지 않겠냐고. 지우는 웃었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시장 귀갓길에 소미가 지우의 손을 잡고 걷다가 불쑥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괜찮은 거야? 지우는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소미의 얼굴을 내려다봤죠. 아이는 진지한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거든요. 지우는 소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응, 이제 괜찮아. 소미가 빙그레 웃고는 다시 걸었어요. 그 짧은 대화가 지우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이 아이한테 얼마나 많은 걸 참게 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엄마 눈치를 봐왔을 소미. 지우의 눈이 잠깐 뜨거워졌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 주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빌라 입구 계단 앞 평소엔 아무것도 없던 그 자리에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죠. 소미가 먼저 발견했거든요. 박스를 열자 아이스크림이 한가득이었어요. 온갖 종류의 아이스크림. 그리고 박스 안쪽 뚜껑에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삐뚤빼뚤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약속 늦게 지켜서 소미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소미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우는 그 메모를 보고 한참 웃었죠. 생각해보니 최건이 처음 왔을 때 소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다 준다고 했다가 그냥 간 적이 있었거든요. 잠시 후 골목 입구에서 최건이 나타났어요. 뒤로는 10명 남짓되는 조직원들이 어색하게 서 있었죠. 배상철 편이었다가 벌칙으로 지우 모녀 경호를 맡게 된 동네 건달들도 섞여 있었거든요. 그 덩치들이 각자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빗자루, 쓰레받기, 락스 한 통. 뭐 하는 거예요? 지우가 웃으면서 물었죠. 최건 옆에 조직원 하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빌라 청소 맡기로 해서요. 그 덩치들이 청소도구를 들고 어색하게 빌라 계단을 향해 걷는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지우는 입을 틀어막고 웃었어요. 소미는 이미 배꼽을 잡고 있었죠. 저녁 노을이 빌라 계단을 주황빛으로 물들였어요. 계단에 나란히 앉은 세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들었죠. 최건은 어색하게 막대 아이스크림을 하찾고 소미는 옆에 딱 붙어 앉아 자기 것을 절반 내밀었어요. 아저씨 것도 먹어봐. 이게 더 맛있어. 됐어. 먹어봐요. 최건이 받아 먹었어요. 소미가 흐뭇하게 끄덕였죠. 지우는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넓고 잔잔했어요. 아주 오랜만에 저녁이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빠르지도 무겁지도 않은 저녁. 그냥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 지우는 손목이 욱신거리지 않는다는 걸 그때서야 알아챘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냥 아프지 않았거든요.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내밀었던 작은 손길이 이렇게 돌아올 줄 지우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소미가 말한 대로였죠.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그 한마디가 지우를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지우와 소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내미는 손에 있다는 것. 302호에 켜진 불빛은 이제 작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가난하고 아프고 지쳐 있으면서도
쓰러진 낯선 사람 앞에서 마지막 남은 돈을 꺼낼 수 있었던 지우. 그 선택이 얼마나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용기인지 이야기를 따라오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죠. 그냥 지나칠 것인가, 멈출 것인가, 놓을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지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멈췄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전부였기에 모든 것이 달라졌죠. 배상철처럼 남을 발판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최건처럼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결국 그 선택의 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따뜻함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만나요.